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될지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목소리가 주는 울림이 얼마나 큰지 공감하실 텐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시사의 애청자분들에게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 정혜은, 박의주 성우와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이번 주는 당신을 위한 지식 충전소라는 저희 프로그램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는 어떤 건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임직원들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지 엿새 만입니다. 준비해온 사과문을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고 한 허영인 회장. 이번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향후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과의 진정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PC는 영업이익의 50% 수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업안전 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요. 피해자 유족은 SPC 경영진의 사과를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의 CEO가 처벌받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통령실 역시 중대재해법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828명,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노동자의 사망에 불매 여론이 들끓고 기업 경영진에 뒤늦게 나서서 사과를 하는 일은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합리적인 법 개정이란 말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 얘기부터 해보죠. 예. 대장동 특검, 지난 대선 때도 특검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서로 간에 좀 공방이 있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장동 특검을 다시 제안했고요. 제안하자마자 국민의힘은 특검 거부 의사를 또 밝혔어요. 예. 지금 한쪽에서는 다시 특검 도입하자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엔 또 특검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또 특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상했던 일이죠. 오늘 11시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부터 대장동 특검 제안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또 의견들이 또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는 것은 결국 검찰의 관련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김용 다음은 누굴까요? 정진상 실장이 득세고 정진상 실장 다음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안 봐도 비디오일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검찰 압박을 여하튼 차단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수사가 더 진행되고 후속적 부심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오고 할 때 결국 여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이 특검 제안 내용에 부산 저축은행 건도 들어가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받을 이유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제안과 주장 내용인데 결국은 이런 특검 제안을 하는 이유는 당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건 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특검 이렇게 이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네, 누나가 매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좀 포함을 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 가능성을 말씀하시면 이제 이게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처리해가지고 뭐 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일 텐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그 경우에는 이게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사 대상이 민주당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 타깃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인 것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속한 민주당만 이제 나서서 이것을 일방 처리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 행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명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실제 특검이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정치적으로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부가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뭔가 이전까지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뭐 직권 남용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투었는데 지금 이제 대선 자금 수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왔구나.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등장해서 새로운 의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지자들이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게 새로운 뭐 돈 받았다면서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 특검론을 던지면서 지난 대선 때 구도를 그대로 살려버린 거잖아요. 이 특검론에 의해서. 네. 지난 대선 때 얘기하던 그대로 아닙니까? 이 특검 얘기가. 그 구도를 되살리면서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고 지지자들이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형평성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국면을 열었는데 하지만 수사의 측면에서 특검이 실효적으로 현실적으로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과거 일단 대선 경쟁자잖아요. 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경쟁자였고 한쪽은 승리했고 한쪽은 이제 패배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를 한 적이 있었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이거 공정성이 훼손된 거야. 근데 이런 시각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럼 특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뭐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역대 정권에서 또 임기 초에 봐왔던 광경이거든요. 예. 근데 절대 그렇게 안 가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다른 돌파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지율도 낮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현안들을 가지고 경제든 정치개혁이든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사고 그 대상은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특검의 내용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포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하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경위를 밝혀라. 이걸 검찰이 수사해서 밝히겠습니까? 안 밝히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을 밝히겠습니까? 안 밝히겠죠. 그렇다면 그건 단정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아직까지 뭐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예,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니까요. 제 내피셜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불과 그렇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맞섰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법적 리스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예.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하면서는 대장동 특검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포함시킨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검찰이 자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또는 다른 또 기소 내용도 있고 쌍방울이나 다른 관련된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 수사는 계속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법사위의 구성을 보더라도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여기에 특검으로 가자라고 공감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이 특검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받아들일 의지도 없고 국민의힘도 그런 반응이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은 분명히 선명하게 방향이 서 있어요. 수사간다. 그러면 지금 이걸 대장동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회에서 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것 외에는 플랜 C나 D에 가서는 결국 장외 집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얘기를 좀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대장동 특검이 얼마나 그러니까 어쨌든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썩 뭐랄까요 호의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도 같이 지금 통과시켜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넘어서서 결국은 특검까지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정훈 의원이 뭐 키를 쥐었다. 왜냐하면 이 셈을 해보면은 조정훈 의원의 입장에 달렸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네. 그건 사실 조정훈 의원 입장을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뭐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뭐 필요성을 부인했지만 또 이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아직 파악은 안 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주냐예요 결국.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이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주느냐의 문제는 특검의 명분과 정당성이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 두 가지로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특검의 명분과 정당성이 실리려면 첫 번째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리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 당선된 측이 상대 후보, 이 대선에서 겨뤘던 상대 후보를 수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정치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렇다면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될 때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의심이 되는 게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거여서 이 부분의 명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즉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별히 형평성이나 어떤 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요거를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유동규 씨가 회유를 당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 정황들을 들어서 굉장히 뭐 검찰이 부적절한 어떤 이 수사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이 여러 정황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황이 이렇다라는 것인데 오늘 보면은 유동규 씨도 이 재판 나가가지고 한 얘기나 또는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중앙일보랑 인터뷰한 내용 이런 거 나온 걸 보면은
이런 회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봐도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완전히 이게 기술적으로 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믿기는 어려운 고건이어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특검의 명분에 확 이제 힘을 실어주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네.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왜 더 심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대선 자금 이야기와 대장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의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만 물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왜?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게 대장동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대선 자금이면 검찰이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니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줬다면 또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수사를 해봐야 돼. 남욱 변호사가 돈을 마련했다면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왜 돈을 줬다는 사람은 버젓이 석방이 되고 무슨 수사 과정에서도 동거녀와 이렇게 이 서치듯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은 말이 되느냐. 일단 뭐 만나게 해준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검찰 지금 얘기 들어봐도. 김성환 앵커께서 네.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그거 다 떠나서 지금 국민들이 이게 대장동과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인데 저는 김영 부원장 건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왜? 김영 부원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영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거나 예. 또 하나는 김영 부원장이 돈을 받았거나 네. 또는 김영 부원장이 돈을 받았고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썼거나 저는 이게 세 번째가 되거나 두 번째가 되더라도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김영 부원장이 돈을 받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또 다르게 전개될 수 있겠지만 네. 김영 부원장이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찌됐든 수사는 계속 갈 것이다. 예. 이거 하나는 뭐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특검은 참 쉽지는 않다. 정치적 여러 가지 함의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화되는 건 참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사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돼요. 이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수세에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구속영장에 이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영장이 나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항상 구속영장의 발부 조건을 얘기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범죄 소명이 됐는가의 문제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의 문제 이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영장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예. 최소한 김용 부원장이 어떤 명목을 댔든 이게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내놓으라고 했든 뭐가 됐든 어쨌든 돈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라는 게 성립이 아마 될 거예요. 이 여론의 차원에서는 네. 저 돈을 받았으니까 구속이 됐다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나오면은 이제 상당히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고 뭐 기각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민주당에서 할 말이 생기겠죠. 거봐라 검찰 수사가 무리하지 않았느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밤이 또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지금 언론 보도를 봐도 그렇고 구속영장 심사하거나 이런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미 조금씩 나오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이제 네. 뭐 과거에 검찰이 뭐 특수부가 여론을 많이 이제 여론전을 많이 펼친다 이런 얘기가 있던 것처럼 그게 그대로 만약에 다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아주 상세한 돈을 받는 과정에 있는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계속 특검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릴 그렇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돈을 받은 정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유동규와 그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뭐 법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증거를 가지고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를 반박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뇌물 사건들이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면서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태나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늘 매주 금요일마다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잖아요.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제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지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네. 자동입니다. AI. 자동으로. 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 동률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정당 지지율이요. 예. 국민의힘 지난주와 비교해서 1%포인트가 상승한 수치고 민주당은 이제 5%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무당층은 이 전체의 28%,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5%였다라는 내용인데 예.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AI 배종찬 소장께서 예. 분석해 주셔야죠. 한국갤럽 조사가 주는 의미가 저는 참 크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왜냐하면 일단 그래요? 우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5%포인트 내려갔고 국민의힘은 조금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국민의힘은 큰 변화가 없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5%포인트가 내려왔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부분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번 리스크가. 예, 결국 네. 이 영향이 대체로 지금 정당 지지율은 특별히 뭐 정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기보다는 예. 외부 변수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은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간 건 이재명 대표의 영향이라면 대통령 지지율도 1%포인트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경제 관련 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통령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대통령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지지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저는 이 전쟁은 여야 간 전쟁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주 연속 20%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각각 집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전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 1%포인트가 떨어진 것이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2%포인트가 이제 올랐다라는 건데요.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외교 이렇게 답변한 게 전체 14%, 그다음에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 경험, 자질이 부족, 무능함 등이 10%,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8%, 독단적 일방적이다 6% 등이었습니다. 긍정평가를 한 이유를 보면은 국방 안보가 응답자의 13%가 꼽은 답이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전 정권 극복이 6%였는데 이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64%,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 무당층에서는 18%가 나왔다라는 게 또 이 조사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해 주시죠. 이거. 네, 결국 이제는 지지할 지지층들은 지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 또 경제에 민감한 자영업층이나 또 주부층의 평가는 썩 평가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무리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치열한 대결 구도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는 2%입니다. 예. 2%입니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지금의 대결 구도가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상황 속에서 북한 미사일로는 대구 영북이나 60대, 또 70대가 결집은 됐지만 결국 경제와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어서 1%포인트 내려갔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사실 여론조사 큰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사실 주의해야 되는 건데 1%포인트 움직인 걸 가지고 어떤 데는 뭐 일부 언론은 껑충 뛰었다 뭐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것 같고 거의 제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가장 객관적인 평가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제자리였다고 하는 추세가 나온 거는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딴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을 많이 보이면 볼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도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도 생겨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좀 지지율이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지지율이 별로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일단 모든 이제 뭐랄까요 호재성 사건이 다 나왔는데 왜 오르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의 또 이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나왔는데 네. 이런 국면이 이제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잘 이 계층별 지지율의 이동이나 다른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 수사에 어떤 속도가 붙고 뭐 계속해서 관련된 이 소식이 나오고 하면은 일부 보수 지지층이 이제 결집을 하고 그게 지지율에 반영된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중반을 막 넘어가지고 40%대로 가고 막 이런 그림은 전혀 아닐 거고요. 네.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수사라든가 뭐 이 상대편 때리고 뭐 과거 정권 탓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중도층을 설득을 해야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오르는 거고 그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수사는 수사대로 가더라도 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는 야당을 포용하고 여러 가지로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쭉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네네. 보면은 네. 뭐 종북 주사파라고 하고 네. 이게 대결적인 구도로 막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사 보수층이 지지율이 결집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중도층에서 뭐 추가 하락이 있다든지 이런 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이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에. 네. 그러니까 오른 만큼 깎아먹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도를 바꿔야 되고 전략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예. 대통령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야당 대표를 수사하거나 전임 정권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을 이렇게 거꾸로 그렇죠. 품어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기본적인 뭐 ABC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생각이 좀 뭐랄까요? 아, 이건 정치적 의도가 없이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민하 평론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협치 대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태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무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아예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정치와 관련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예.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정말 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더 경제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는 경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또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수사와는 저는 분리된 대통령의 행보가 필요하다.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표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걸 진정성 있게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경제라면 이 부분에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미야. 이 경미는 뭐냐면 경제로 미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자영업층이나 블루칼라층이나 이게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높다. 저는 이제 양국관리법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찬반이 참 엇갈리는 그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럼 한 머리를 맞대보자.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양곡 제대로 관리법을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양곡 네. 관리법에는 양곡 제대로 관리법. 그러면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도 농민 몇 분들하고 취재를 해보니까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 이거는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 더 나은 방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지금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뭐랄까요?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될지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바라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라든가 지금 그리고 대통령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고 하는 쪽도 있겠지만 정치 저관여층 특히 이제 중도 영역에 있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누가 민생에 대한 화두라든가 또 뭐 예를 들면 입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건 주도권을 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얼마나
뭔가 능력이 있거나 국민들 편에서 뭔가를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여론을 좌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대응을 하는 방법만이 있는 것인데 다만 그 대응은 대응대로 하면서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그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고 그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막 뭐 다 다수로 밀어붙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당과 정부와 의견이 다르지만 그 다른 부분을 한번 절충하고 조율해보겠다.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좀 이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를 약간 저는 너무 이제 지금은 뭐 조작이다. 그다음에 이게 뭐 의심스럽다. 검찰의 의도가 있다. 이런 말만 나오지만 저는 그 부분하고 분리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해야 국민들 네. 입장에서 안심을 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런 데에 있어서의 메시지를 내야지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 수사를 두자. 대신에 우리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 이런 예, 메시지가 예. 나와야지 예. 막 무슨 뭐 이 죄를 안 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가면 안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죠. 꼭 저는 극단화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항상 세계에 있는 것이 바로 처칠과 애틀리의 사이입니다. 네. 보수당 노동당으로 다르지만 그 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도 손을 맞잡고 처칠이 이 서거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애틀리거든요. 저는 네. 국정감사 맹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럴 때 힘을 합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대표거든요. 저는 민생은 정말 사람들 곡소리가 나는데 제가 짧게 오기 전에 한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어디가 더 있다가 그러는데 아니 KBS 시사야를 가야 돼요 이랬더니 그 좋은 방송 김성환 진행자 좋아해요. 제가 이게 그냥 사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시사회에 희망을 건다. 저는 그 희망이 우리 시사의 희망이 널리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면 좋겠습니다. 시사야는 그러니까 지금 뉴스야 외전은 항상 배종찬 소장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없어요.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네, 훈훈하게 얘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기가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코너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는데요. 자, 1403님, 배종찬 소장님 항상 칼날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셔서 듣기 좋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님도 정치 시사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짚어줘서 이해가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시사야 항상 청취하고 있지만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 소장 그 경미야 뭐 이런 거 좀 예. 매력 있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경미야. 3747님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김성환의 시사에 모두 유익하지만 곽재용 기자와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격일제로 하는 뉴스브리핑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 배종찬 소장의 약간은 썰렁한 말씀도 촌철살인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취율 조사에서는 꼭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매일 들으시네요.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되네요. 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엔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추첨 통해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5분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인터뷰는 시사회 가족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얼굴은 다소 낯설어도 시사회를 애청하는 분들께서는 그 누구보다 친숙한 목소리일 것 같은데요. 시사회 로고의 주인공 KBS 전속 성우 정혜은 그리고 박의주 성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두 분을 모시면 청취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먼저 두 분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 KBS 45기 성우 정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45기 성우 박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두 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목소리 짧게 들으시면 어떤 목소리를 낸 성우일까 궁금하시기도 하고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자 담당했던 시사의 로고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네.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비극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성환의 시사야 특별 기획 범죄 이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아니 근데 성우는요.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할 때하고 딱 이렇게 큐사인 딱 줬을 때 얘기하시는 거랑 톤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부러운 재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댓글창과 뭐 문자로 반갑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와,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성우다 보니까 이렇게 출연해서 직접 생방송에 나오실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혜은 성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빨리 상기돼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떨린 것 같아요. 생방이라서. 아니 근데 늘 하시는 분이 떨리시면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어서. 박의주 성우도. 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처음입니다. 항상 뒤에서 이제 로고 멘트 녹음하거나 이랬는데, 네, 저희가 아직 전속 성우고, 그래서 이럴 기회가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좀 놀라운 사실이에요. 상당히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어요. 네. 저희 유튜브로도 다 나가거든요. 네. 두 분 이제 영상까지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데뷔 무대랑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방송으로 이렇게 목소리 나가니까 좀 설레기도 하세요? 두 분? 네, 엄청 떨리고요. 근데 이렇게 또 어쨌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또 영광입니다. 정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두 분이 동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언제 입사해서 성우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저희가 202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했고요. 그럼 2년 정도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기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총 8명,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8명입니다.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경쟁률. 네, 어마어마합니다. 한 400대 1 정도. 400대 1요? 네. 와, 정말 400대 1, 말이 400대 1이지. 네. 성우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도 하고 그러셨죠? 두 분? 정말 오랜 시간.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 뭐 성우 아카데미 학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대부분 선생님으로 활동 많이 하세요. 선생님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께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방송을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성우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우가 되려면은 뭐 아카데미만 들어가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성우를 준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 좀 소리에 관심이 많으면 일단 좋고요. 그리고 저희는 목소리 연기자예요.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는 뭐 전달력, 표현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상력이요? 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공연이나 이런 작품들도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계속 상상력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채 시험 볼 때 지금 정혜은, 박의주 두 분하고 얘기 중인데요. 네.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돼요. 어떤 과제를 줘서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로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떠한 배역을 맡게 되면 그 배역에서 해야 하는 그 캐릭터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떤 배우와 닮았을까? 어떤 부분을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돼요. 네, 특히 저희는 전속성우 기간에는 라디오 드라마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런 데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성우분들한테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목소리가 좀 다르시잖아요. 어렸을 때 글쎄요. 네. 넌 자라서 성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 없었어요, 혹시? 오. 성우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사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네, 계기로 네. 아, 나는 나중에 커서 성우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네, 평범한 직장인이었었고요. 예. 평범한 직장인이요? 네네. 직장을 꽤 오래 다녔고 예. 시각장애인 낭독봉사에 관심을 좀 가지다가 네. 자연스럽게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성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네.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네.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네. 성우를 내가 하면 어떨까 맞아요. 이런 생각 하시게 됐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혜원 성우는 그렇고 네. 박일주 성우는 저는 어떠세요? 어렸을 때 막연하게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근데 용기는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회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날 뭐 하고 싶었지라고 되돌아보다가 소리내어 책 읽는 것도 좋아했었고 내가 연기를 하고 싶었던 잊고 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지 해서 성우에 도전을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딱 네. 박일주 성우였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신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직접 성우 일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우 목소리만 내면 되니까 되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다르죠. 네, 뭐 아무래도 직접 해보니까. 네.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든 점은 없으세요? 힘든 점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에서 배역을 맡았을 때 예. 그 배역을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요. 연습도 정말 많이 하고 저희 뭐 전속 성우들 모두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뭐 예전에도 각오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막상 실제로 임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 책임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박일주 성우는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없어요? 같이 성우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네. 성우 뭐랄까 저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직업병이라 할 만한 거는 일상생활 하다가 예. 제가 평상시에 말할 때는 뭐 그냥 일반 사람처럼 소리 볼륨도 작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끄러운 식당 같은 데 가면 예. 이 숨겨져 있던 굉장히 강한 발성이 빵 하고 나올 때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를 들어서 한번 시연해 예. 어떻게 하는지 좀. 소리가 너무 크실까 봐 청취자분들 이모님 여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모두가 쳐다봐요. 네. 식당 안에 그러면 있는. 바로 이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면. 아니 근데 소리로만 승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네. 독특한 음색으로 이렇게 뭐 애교도 좀 섞고 그렇게 하면 네. 더 이렇게 눈에 확 띄고 네. 그러지 않나요? 정혜원 네. 성우는 어떠세요? 저는 뭐 직업병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는- 직업병은 네. 아니고요. 지금과 같은 평소에 평소에? 갑자기 성우의 본능이 발동될 네네. 때. 네. 뭐 사실 뭐 음식점 아까 얘기도 했지만 네. 저희 뭐 표현을 워낙 많이 하잖아요 성우들이. 예. 그래서 표현 막 이모님들 너무 맛있어요 이모님 음식 정말 너무 서비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막 이런 저희도 모르게 이런 이모님들 맞아.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진짜 네. 저희가 또- 표현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유쾌하게, 네. 아니요, 이거 가지고는 청취자분들께서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다시 한번 그래요? 또 예. 네. 제일 익숙한 걸 뭔가 좀 하나 다시 한번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익숙한 일단 거. 네. 청취자 문자 하나 제가 읽고요. 네. 9105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인터뷰 코너를 가장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인어공주 목소리 현실화 같아요. 성우분들 연기하실 때 표정도 함께 변화하는 게 멋지더라고요. 또
또 성우님을 초대해 주신 제작진분들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감동이에요. 저희 일부러 네. 이걸 읽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정말요? 네. 성우하면 뭐 영화 더빙도 해야 되죠. 네. 뭐 만화 영화 같은 것도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저희 로고 녹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라디오에. 네. 굉장히 활동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주로 어떤 그러니까 전석 성우는 네. 어떤 것들을 해요? 말씀해주신 라디오 드라마가 일단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예. 요즘엔 어떤 드라마 주로 하세요? 라디오 드라마라고 하면 저희 뭐 콩이나 팟빵에서 다 들으실 수 있는데 뭐 네. KBS 무대, 또 라디오 문학관, 뭐 라디오 극장, 뭐 역사를 찾아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단편극부터 장편 소설을 극화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러면은 네. 거기 안에 한 캐릭터 하나만 좀 잡아서 네. 익숙하게 청취자분들 아실 만한 것들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뭐 짧게 네. 정연 네, 네. 성우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생각나는 배역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네. 라디오 극장에 다른 사람이라는 예.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에서 하율이라는 배역을 연기했었는데 네. 짧게 들려드리면 우리 영화 얘기 같이 한번 해볼까? 너 그 영화 알아? 나랑 진짜 좋아하는 배우도 같고 나 너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는 배역이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애정 결핍이 좀 있는 예. 그런 배역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이 고픈 늘 그러신 건 아니죠? 네? 늘 그러신 건 아니죠? 늘 네. 그러면은 네. 박의지 성우는 어떠세요? 저는 부서진 여름이라는 이정명 작가의 유명한 소설에서 그 미란이라는 캐릭터를 맡았었어요. 네. 거기서 간단하게 해보면 수인아 한조야 엄마 술 안 마셨어. 안 그럴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이거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불안 증세가 있는 두 아이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네. 그런 배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청취자 4222님께서요. 네. 네. 노래도 잘하시나요? 성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잘하시죠? 왜냐하면 성우는 네. 연기도 해야 되는데 노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잘하면 너무 좋죠. 훨씬 네. 이득이고 장점이고 그렇습니다. 아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래까지 부탁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입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인상 깊었던 장면 아니면 일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작품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화길 작가의 다른 사람이라는 라디오 극장 작품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오디션을 보고 네. 제가 따낸 배역이었어요. 예. 사실 오디션을 보면 저희 전속성우 모두가 그 한 배역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 그래요? 네. 내부에서도 경쟁을 해요? 네네. 그 들어와서 원작- 또 다른 경쟁의 시작입니다. 오, 그렇구나. 네. 저희는 뭐 배역 하나를 정말 맞아요.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원작 소설을 읽고 이제 그 배역이 좀 많이 이끌렸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이렇게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배정하듯이 네. 배역을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라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캐스팅이 되는 것도 있고 라디오 극장 같은 경우는 직접 오디션을 봐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성우분들을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만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일상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우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죠. 네. 뭐 광고 속에도 성우 네. 목소리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방송 뭐 내레이션도 그렇고 또 저희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청소기, 밥솥 이런데 인공지능 보이스 뭐 이런 거에도 저희 목소리가 다 성우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네요. 네. 지하철 안내하는 것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네.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아직 전속 성우다 그렇죠. 보니 아직 다른 거 외부 활동은 아닌 거죠. 오직 KBS에서만 목소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속 활동은 네. 어느 정도로 하는 겁니까? 전속은 2년 동안 그렇군요. 활동을 하고 프리가 되는데 저희가 다음 달 말일까지가 딱 2년이라서 12월 1일부로 프리랜서가 돼서 이제 더 넓은 그렇군요. 무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두 분 이제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활동을 또 하실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청취자분들께도 훨씬 더 익숙한 목소리가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특히 또 이제 지금 성우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성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했으니까 훗날 후배가 될지도 모르는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와, 너무 갑자기 벅차네. 네. 그래요? 저희 그 선후배 간에 굉장히 끈끈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KBS 성우들이요. 후배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박을주 성우, 정혜은 성우를 꼭 찾아서 연락 주세요.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격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게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가 정말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시다면 정말 격하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짜 뭉클할 되고 것 싶었는데 네. 그러면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한테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니까요. 특히 이제 성우분들은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인 분들이고 또 워낙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뚫고 올 때 나를 보고 나의 영향을 받고 성우가 됐다고 하면은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끝으로 이 성우 정혜은, 성우 박의주로 이루고 싶은 꿈 있으시다면요. 정혜은 성우부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사실 성우로서는 많은 작품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작품에 많이 참여해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연기자 그리고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나레이터로 희망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두 분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전속 성우 정혜은 그리고 박의주 성우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그 밖에 저 흐린 가운데 호남과 경남 내륙에서 빗방울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호남권과 경북, 경남 내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제주도 지방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7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도, 강원 내륙, 충북, 전북 지방에서
안개가 짙게 끼겠고 그 밖에 적도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인천 18도,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제주 22도, 대구, 울산, 창원 23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2.3도, 습도 8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자신이 살이 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사실 비만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날씬한 편에 속합니다. 성인 비만율은 5.9%, 32개 선진국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싶은 마음은 사회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니 살을 빼야겠다는 욕망을 갖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에도 양방 한방 가리지 않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의사에게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 이상하게 식욕이 생기지 않곤 하는데요. 펜디, 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성분이 각성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다이어트 약 복용을 중단한 뒤 몸이 축 처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면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다수 약은 안전하지만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는 약효가 모르핀의 200배 이상일 정도로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사이 10대와 20대 청년층 사이에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한 번 약물에 중독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가 10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중독 치료를 받은 남성들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여성은 2.5배가량 급증해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다이어트 약물 중독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약물 중독 문제 들으니 어떠세요? 세상에 쉽고 편한 방법은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말 산책이나 운동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철부지 어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햇살이 녹은 거리를 선물해주고 싶으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니 두려움 앞에 멈출 때 날 용감하게 하는 일 그대 세상 가장 흔한 말 for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날 믿어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우연히 스친 눈빛에 내 맘에 별이 뜨는 말 단 한 번 스친 손끝에 심장이 서버리는 말 청가의 빗방울만큼 할 말이 많아지는 말 12번 소나기만큼 궁금한 일이 많은 말 사랑 세상 가장 흔한 말 love you 그래서 더 어려운 그 말 나와 함께 가자 말하면 그대는 그래 줄 수 있나요? Love you 사랑해 always 항상 with you I'm nothing without you forever 언제나 with you 그대와 always be with you Why don't you be my love you love you 영원히 함께하자는 그 말은 우리 아껴요 마지막 사랑이란 말 그 말도 우리 아껴요 사랑 그대이길 바래요 작은 내가 바래 내 맘 하나 변치 않을 수 있다고 약속해 오늘 다시 없는 바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대 마음만 따라 사랑하려 해요 I'll always be with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박선주, 김범수가 부른 남과 여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기회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당신을 위한 지식 충전소라는 저희 프로그램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청취자 여러분의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코너는 어떤 건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6861님, 저는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스크린 음악다방 코너 좋아합니다. 방 안에 앉아서 공연을 상상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며 감성 충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주머니가 빠듯해도 마음은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6824님, 공장 뒷정리를 마무리하며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합니다. 지식을 충전해주는 코너들이 많지만 전 방송 첫 멘트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기대도 하고 나쁜 일은 없었으면 하고 약간은 긴장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부지런히 살고 있으니 좋은 날도 있겠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또 김성환의 시사가 지금 6824님께 좀 더 힘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잘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김성환의 시사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탈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산재사고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오후 경기 안성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는데 네. 오늘 오후 1시 5분경입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당시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바닥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5, 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을 했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당초 사망자가 1명이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에 1명이 숨져서 2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노동부가 시공사인 SGC 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을 포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지금 이 건설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푸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임시 바닥판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가 이제 무너진 건데 외국인 노동자 5명이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중국인 남성 노동자 2명이 사망했고요. 30대 중국인 여성이 응급조치 끝에 맥박은 돌아왔습니다만 의식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다른 2명의 노동자도 머리와 늑골을 아주 크게 다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가 추락한 노동자들이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현장의 그 가설지지대라고 한 동바리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 네네. 조치는 제대로 되었는지 사고가 난 지점의 바닥판과 지지대가 규정과 설계 도면대로 설치가 됐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심정지 환자 외에 다른 부상자도 40대 우즈베키스탄인 네. 남성이고 또 50대 중국인 남성이라고 하는데 다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잖아요. 위험도가 높아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 멀리 와서 사실 돈 벌겠다고 일을 하셨는데 사망하거나 이렇게 다치면은 훨씬 더 상황이 어려울 수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 지난번에 뭐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일어났을 때도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 양생하고. 하중 견디지 못하고 또 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네. 보니까 밑에서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 거푸집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네. 그래서 아래로 연쇄적으로 붕괴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이 건설 현장에서 이 산재 사고 일어나는 거 참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아직도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 설명해 주실 때 0.8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9주 만에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어요. 1.09입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1.09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감염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 유행으로 확산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1을 넘은 게 지금 9주 만이거든요. 예. 2달 넘게 만에 이제 처음으로 다시 1을 넘기 시작한 건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뭐냐면 코로나 유행이 증가하는 것도 증가하는 것이지만 네. 멀티데믹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도 같이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포함해서 메타뉴모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성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위험해질 수도 있는 데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와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급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걱정인 상황인데요. 지금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이제 유행이 확산한다라는 의미를 보고 있는데 트윈데믹 가능성, 멀티데믹 가능성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시점은 12월 초쯤에 재유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을 넘어섰다고 하는 건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확진자 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재확산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반등세라고 하기보다는 감소세가 주춤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감소세가 주춤했다? 감소세가 이렇게 많이 줄다가 조금 줄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네. 한 건데 이게 한 주만 보고는 이 추세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휴일이 좀 많이 꼈잖아요. 월요일이 휴일인 주가.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자 수가 늘었다가 다시 검사자 수가 이제 2주 연속 검사자 수가 줄었다가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검사자 수가 늘어났으니까 네. 기저효과를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 주마다 검사자 수가 줄었으니까 감염자 수도 줄게 나왔다가 예. 이제는 검사하는 그 인원이 일정 부분 비슷한 평균과 같은 예. 거로 다시 돌아오면서 예. 감염제 생산 주시가 일시적으로 1을 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확산세가 뭐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더블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예. 더블링 현상은 연휴와 또 상관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석 달 만에 다시 더블링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은 12월 초예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시점에 재유행할 네.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그 연령대에서도 외래 환자 중에서 이제 감염 가능성, 독감 감염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단풍 절정이잖아요. 그러네요. 축제도 많이 하고.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축제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대신 뭐 그동안에 이제 방역 조치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됐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조치가 많아지고 좀 거의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데 네. 지금 방역 당국이 좀 고민에 빠졌다고요? 네. 이 재유행 조짐을 보이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서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내년 3월쯤 되면 올겨울 네. 잘 넘기고 봄쯤 되면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고 그걸 좀 당길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섣부르게 그런 시그널을 주거나 일부 조치를 해제할 경우에 네. 재유행을 훨씬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조금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검토 중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인 태도를 보면 아직은 아닙니다. 네.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 넘기고 봅시다. 하시지요. 뭐 이런 이렇게 거잖아요.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근데 아까 조규홍이라고 하는 네.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 나왔을 때 네. 사실 속으로 놀랐어요.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을 모르는구나 잘. 질병관리청장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코로나 상황이 안 끝났는데 이전에 정경 질병관리청장처럼 그렇게 그렇죠.
많이 접하거나 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인상 깊게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공석이 원체 길었어가지고 그러네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공석이 길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조경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뭐 건설 현장 산재 사고들 얘기가 나왔지만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 관련해서 유족들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그리고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유조 측이 설명에 따르면 소스 배합 기계인 교반기에 덮개랑 자동 방어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2인 1조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작업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구두로 사인이 나왔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네. 사인이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질식에 의한 사망요? 네. 기관지하고 폐 내부에 이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대신에 네. 머리 손상이나 뇌 손상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견 당시에 이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뒤늦게 동료에게 발견이 됐었는데 만약에 2인 1조의 옆에 상황이어서 동료가 있었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지 네. 않았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게 유족들한테 굉장히 큰 상처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골든타임을 2인 1조라고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놓친 거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고 고용노동부의 고소장도 SPL과 그 대표이사를 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금 제출한 상황인데요. 압수수색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SPL 본사하고 제빵공장에.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사망사고 이후에 공장 노동자 일부가 제품 생산에 차질을 막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다른 그 계열사 제빵공장에 파견돼서 일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장례식장에 빵을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분노하고 여론이기도 계십니다. 하는데. 근데 그 동료가 사망을 했고 동료들이 그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 옆에서 사고 난 기계에 흰천 두르고 공장을 또 가동시켰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발단이 됐던 건데 그 네. 이후에도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불매운동도 더 좀 거세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네. 했는데 피해는 왜 우리가 보느냐 네. 이런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동자들을 작업에 바로 투입을 한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노동자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SPC 그 계열사 네. 브랜드들이 다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MZ세대들은 비용이나 가성비가 아니라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가치 소비, 올바르지 네.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비를 하지 않는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학교나 주변에서도 먹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SPC가 빵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다른 제품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 것도 먹지 말자라고 하는 문의가 있고 그래서 그 회사는 SPC 빵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요라고 하는 문의가 고객센터에 지금 빗발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운동이 시작이 돼서 본사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가맹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맹점주라서 본사하고 큰 상관없이 이제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데 불매운동이 번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가맹점주들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요 빵집을 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는데 뭐 케이크 엄청나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쭉 쌓아놨다가 네. 그게 하룻밤에 다 소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 가족이 출동을 해서 그날만큼은 케이크를 팔아야 되는 날인데 본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게 장기화돼서 크리스마스 대목까지 또 타격을 입지 않겠냐. 그래서 가맹점주 분들이 지금 이미 매출이 빠진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주문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산업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경영진에 관한 문제고. 네. 뭐 그동안에 이제 노사 갈등과 관련해서 파견 노동과 네.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고 네. 이게 고질적으로 계속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사실 경영진에 관한 그렇습니다.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사고 엿새 만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사과를 했어요. 전 참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드라마 제빵한 금탁보라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 롤모델이 지금 허영인 SPC그룹 회장인데 오늘 SPC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비판과 비난에 접하면서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고 발생 이튿날인 17일 날 사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니까 직접 사과에 나선 건데요. 이번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SPC가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에 3년 동안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회견장 밖에서는요. 이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사측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사과가 맞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허 회장이 보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여론이 싸늘해지는 분위기예요. 네, 입장문을 읽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 이런 불만이 나왔었고요.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네. 입장문이 보도로 나오기 전에는 온라인상에 이 사과문을 알아듣기가 힘들다라는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SPC 측에서는 고용노동부랑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떠났었는데요. 질의응답 할 거 아니면 기자회견을 왜 한 것이냐. 뭐하러 기자들 그 많은 기자들 불러가지고 네. 그냥 입장문만 발표하고 말지. 네. 그런 반응들이 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유 참 앞서 저희가 그렇게 썩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아유 한숨도 나고 그럴 만한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좀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 선수가 뭐 골든글러브 유격수 최종 후보 3명이 올랐다고요? 네. 아시아 내야수 최초 수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골든글러브 최종 후보 명단에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에 애틀란타의 스완슨과 마이애미의 로하스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이스탄 이치로가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10번 수상을 했는데 네. 사실 내야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시아 선수가 수상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 지표 25%에 코칭 스텝 투표 75%로 진행이 되는데요. 25% 비중은 김하성 선수가 좀 앞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명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투표에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달 2일 발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오늘 밤잠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